안녕하세요. 화수고등학교 윤미경입니다.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70% 합격선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이고요. 경영학은 인문계 학생들이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학과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대부분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에서 경영학에 합격하려면 1등급대 성적을 유지해야 경영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종합전형을 학생이 미리 준비했다면 1등급대가 아니라 2등급 혹은 3등급대에서도 합격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은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계에서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인데요. 컴퓨터공학과의 경우도 서울 주요 대학에서 합격선이 거의 1등급대이죠. 의대 다음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으로 갔을 때는 3등급대, 2등급대, 물론 활동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겠죠. 성적 외에도 학업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2021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는 교과전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 경쟁률이 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상위권 대학의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파란색이 2021이고 연두색이 2022입니다. 더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는 이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과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을 꾸준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교과전형이 늘었다 하더라도 종합전형에 끝까지 도전했던 것 같고요. 이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국민대라든가 광운대, 인하대 이런 대학에서는 이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성실히 준비했다기보다는 교과전형이 확대되면서 교과전형에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 대학들에서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지필 평가가 끝나면 이제 수시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등급대별 수능이 우수한 애랑 수능이 부족한 애랑 그리고 서류가 부족한 학생, 서류 우수한 학생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작업을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선생님이 상담하는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나눠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저희 경기도에 있는 일반고 학생에게 적용시키려고 봤더니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서류가 2등급대 학생들이 연대, 고대까지 합격할 정도의 그런 서류 우수한 학생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 학교 나름대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해서 등급대별로 합격한 사례들을 정리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전년도 합격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표를 나름대로 만들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아까와 같은 배치표는 한 학교에 해당되는 배치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자료를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연대부터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까지 저 끝에 있는 저쪽 끝에 있는 거는 내신 성적입니다. 1.39란 얘기는 1.39 이하인 성적. 1등급부터 1.39까지. 그다음에 1.69는 1.4부터 1.69까지. 그다음 1.99는 1.7부터 1.99까지.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1등급대 학생이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늘색 부분은 2등급대 학생이고 노란색 부분은 3등급대 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급대별로 어떤 등급에서 학생들이 합격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교과 전형의 경우는 연대도 연대, 성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등급대에서 합격이 다 끝나고 있어요. 서강대, 한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종합전형의 경우는 상당히 꼬리가 길어서 3등급 후반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고 우리 학교도 일반고에도 이런 3등급대 학생들이 고려대나 성대에 종합전형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활동이 우수한 학교가 있고 프로그램이 우수한 학교가 있고 보통 평범한 일반고가 있기 때문에 요 지점은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대부터 한국외대까지 요 라인에 보시면 여기도 상당히 1등급대에서 교과 전형의 합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2등급 초반까지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전형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꼬리가 상당히 길어졌고요. 중앙대 경우는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습니다. 면접형은 다빈치 인재 전형이고요. 서류형은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중앙대 경우는 독특하게 이 서류형 전형, 탐구형 전형의 경우는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는 활동을 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꼬리가 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요. 면접형의 경우는 면접까지 가기 위해서 면접에 응시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감당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서류가 우수하고 또는 한국외대 서류형 평가 요소에 적합한 학생이라면 이렇게 서류형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형이 약간 합격선이 좀 낮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부터 숙명여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1등급 초반보다는 약간씩 내려온 게 보이시죠? 종합전형 그리고 뭐 홍대, 숙대까지 왔을 때 홍대 경우는 두 개 다 빨간색인 이유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홍대는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도 3등급 중반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저기 시립대나 건대의 3등급 후반 사례는 일반고라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숙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형과 서류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형의 경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보여줄 경우에 성적이 낮더라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민대부터 서울여대까지 사례입니다. 이제 1등급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분포를 보시면서 우리 학생이 또는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이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게 될지 한번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계 학생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계 학생들도 연대, 고대, 성대는 거의 1등급대에서 교과 전형이 끝나고요. 종합 전형의 경우도 문과보다는 살짝 성적대가 올라갔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앙대부터 시립대까지 봤을 때도 인문계의 성적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대부터 동국대 그리고 저희가 국민대까지 여기 넣었거든요. 국민대의 경우도 보시면 교과 전형의 경우는 2등급대에서 끝나는데 종합형, 면접형이라든가 서류형의 경우는 3등급 후반까지도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대부터 국민대까지는 경기도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중점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숭실대부터 인하대, 성신여대, 서울여대까지 왔는데요. 이제 그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험 승인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대에 대한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대 합격선이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여대 지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게 좋겠고요. 인하대도 마찬가지로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습니다. 면접형과 서류형 중에 어느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면접형에 도전한다면 1단계 서류를 통과해야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여부가 관건이고요. 서류형의 경우는 물론 1단계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충원이 계속 돌아가겠지만 서류가 우수하지 않으면
합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각각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경기도에서 수합한 자료였습니다. 선생님들께는 학기 초에 이 파일이 제공됐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을 대학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시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정시거든요. 서울 15개 대학 안에서도 정시가 40% 정도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합친 이 전형의 비율은 40% 정도가 되고요. 수도권으로 넘어가면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울대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자세한 전형 방법보다는 모집 인원의 변화라든가 경쟁률, 2021과 2022의 경쟁률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2021의 까만색이었고 2022의 빨간색인 이유는 경쟁률이 높아지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경쟁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2023의 모집 인원이 서울대가 3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116명, 184명. 연대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 고대도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화여대에 오면 여기에 전형 방법의 특징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면접이 있는 전형이 아니라요.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합격한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류 100% 전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대의 경우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계열과 학과에서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 봤을 때 중앙대도 모집 인원,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죠. 200명이 넘게 줄었고요. 경희대도 100명이 줄었습니다. 한국외대도 서류형에서 면접형으로 인원이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었다는 거 아시겠죠? 여전히 경쟁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도 높았는데 그러면 올해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대부터 숙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숙대의 경우는 서류가 190명이 줄었고 면접형이 76명이 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감소했고 경쟁률에 보면 여기에서도 건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높았고요. 숙대도 높았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대학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모집 인원은 세종대에서 창의 인재 서류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요즘 대학의 추세가 면접형과 서류형, 종합전형을 두 체제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하대는 미래인재는 면접형이고 참인재는 서류형입니다. 둘의 크게 인원 변화는 없는 것이고요. 앞에서 보신 바로 앞 페이지 대학과 비슷하죠. 종합전형의 전년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경쟁률도 전년도와 유사했고 모집 인원도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대들, 여학생이라면 반드시 도전해보면 좋겠는 여대들을 보시면 경쟁률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전년도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요. 모집 인원의 변화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으로 갔을 때 가천대, 경기대, 단국대. 가천대가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가천대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어떤 전형에서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경기권에서 경쟁률이 높은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람개비 전형에 49명이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증가되면서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단국대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 요소이겠죠.
내 서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아이의 서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채점하는 방법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보시면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사실 1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대학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 요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원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거든요. 대부분 학업 역량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업 역량은 내신 성적도 포함되겠지만 이미 1등급대 학생들이잖아요. 내신 성적 이외에 교과에서 보여주는 모습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그 외 다른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업 역량에서 변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한양대 경우는 평가 요소가 조금 다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평가 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마다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간담회, 입학사정관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일부 참여하시기도 하고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정리한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서울대에서 일단 궁금했던 점을 제가 질문했던 거에 답을 얻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서울대 지원했을 때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전문교과 이수 여부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연대 질문했던 것도 비슷한 답이었습니다. 연대에서 추천 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교과 성적의 결정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추천형에서 전부 1등급을 받은 학생과 전부 2등급을 받은 학생의 점수 차이는 3점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점수는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간담회 자료들은 이제 학교에 전부 다 배포가 돼서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대학에서 어떤 전형 요소가 변하진 않지만 어떤 전형의 방향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해마다 물어보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 보면 이제 학업 역량보다는 탐구 역량이나 학교 활동의 우수성에 조금 더 배점이 높아졌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입학사정관과의 간담회, 이화여대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이화여대 자료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화여대가 올해부터 바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자소서가 없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부는 훨씬 더 충실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모의 서류 평가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개인 자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간담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건국대부터 숙명여대까지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보다는 전공 적합성이나 탐구 역량 이런 쪽에서 배점이 높았고요. 숙명여대도 서류형 면접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주도성, 국민대는 특이하죠. 자기주도성에 배점이 높고 그다음 숭실대는 활동 역량에 배점이 높았는데요. 이 활동 역량의 내용이 뭐였냐면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성이었거든요. 거기에 성실성이라는 인성이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 전공 적합성이 높았고 서울과기대도 전공 적합성에 배점이 높습니다.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여기도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의 역량이 높았는데 덕성여대의 경우는 특이한 발전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자기주도성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나 했는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가천대, 경기대, 단국대인데요. 여기 있는 대학의 특징은 가천대 경우는 인성 점수가 30점이에요. 상당히 높죠. 전공 적합성만큼이나 인성 점수가 높았고요. 경기대도 마찬가지로 성실성, 공동체 의식을 합해서 30점이 넘습니다. 단국대는 전공 적합성의 점수 배점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태까지 이제 서류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수능은 자신이 없어요.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에 내신이 1등급 대 학생이라면 이런 종합전형을 쓸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학, 고대, 서울대, 연대, 이대, 홍익대까지는 높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이 대학에 쓰게 된다면 당연히 수능 최저를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저런 대학에 쓰지 못하는 이제 낮은 성적의 학생들은 어차피 종합전형으로 쓸 건데 수능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시 6개 카드를 모두 다 종합전형으로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올해 안에 대학을 가고 싶다면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반드시 쓰는 게 올해 성공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적용해서 선발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15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에서는 61.8%, 종합에서는 23.7%로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요. 수도권까지 확대하더라도 40.1%, 1.7%.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지 않고 수시에서 성공하긴 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신 1등급 대 학생이에요. 1등급 대 학생이 6개를 다 종합으로 쓰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1등급 대 학생이라면 이런 대학의 교과 전형도 같이 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대학의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데요. 3개 영역 합 6, 3개 합, 3개 합, 3개 합. 다 3개 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대 학생, 종합전형을 쓰지만 교과 전형도 쓸 것을 고려한다면 수능 3개 영역에서 자신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내신 2등급 대 학생이라면 내신 2등급 대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쓴다면 학생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과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이 대학들에서는 수능 최저 영역이 2개 영역이에요. 그럼 2개 영역은 반드시 자신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3등급 대 학생입니다. 3등급 대 학생도 종합전형을 쓰겠지만 교과 전형도 같이 쓰게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의 영역이 반영되는 교과 전형인데 앞에 봤던 이런 대학에서는 2개 합 5거나 2개 합 6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서경대, 한성대, 경기대,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개 합 7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어야 수시에서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서경대, 한성대, 경기대 어디가에 발표된 70% 컷을 봤을 때 대부분 3등급 중반 정도에서 합격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70% 컷이고 이것보다 더 낮게 합격한 학생들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3등급 대 학생들이라면 교과 전형으로 이런 대학도 하나 정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목표는 학생들이 사실 교과도 공부해야 되고 활동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3등급 2개라면 2등급 2개를 올려보던가 도저히 안 되겠다면 4등급 3개로 목표를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등급 3개는 주로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수능 최저로 요구하는 수능 최저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마감 시간이랑 마감 날짜가 대학별로 상당히 상이합니다. 9월 19일에 마감인 대학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간대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반드시 이 시간을 지키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학생이 일일이 케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시간대가 너무 다양하니까 이거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1번 문항에 대해서 각각 문학별로 간단하게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라는 부분이 추가된 문항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반드시 쓰는 게 좋겠고요. 자기소개서 쓰기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소재를 찾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소재를 찾기 시작하면 이런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2차 지필평가 끝나고 나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이런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2번 문항의 경우는 예전에 나눔, 배려, 갈등이었던 그 문항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 경험에 대해서 쓰게 했습니다. 학교나 학급 또는 친구, 선후배, 수업 장면에서 했던 활동이 있다면 2가지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특정 사례 후에 요거를 다른 사례에 적용한 어떤 활동 사례를 쓰면 더 좋겠죠. 한 2개 정도 연계하는 이유는 일회성의 사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협력했던 사례 또는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서 혹은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설득했던 경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문항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문항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공 적합성, 학교생활 충실도, 발전 가능성 이런 정도입니다. 대학별로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 학교생활 기록부가 완성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활동을 하면서 면접에서 물어볼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대학별로 면접 평가 요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건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요소별로 반영 비율이 없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 평가 2인에 개인 1인, 그래서 한 1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이제 듣게 되시겠지만 일단 면접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생기부에 있는 내용이 학생이 진짜 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에 어떤 활동을 넣고자 할 때 또는 선생님한테 보고서 제출할 때 본인이 충실히 숙지한 내용이 생기부에 담기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가 사이트에 가면 여러 가지 면접 평가 기준이나 예시 문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지필 평가 후에 학생이 했으면 하는 일은 뭐냐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희망 학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대학에 똑같은 학과가 있진 않거든요. 유사한 학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고 싶은 학과와 그 다음 순위 학과를 한번 정해 보시고요. 유사한 학과의 학과별 혹은 대학별 특이점을 찾아보시고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추가 활동할 수 있을지 내용을 정리하신 이후에 2차 지필 평가와 여름방학 직전 아주 짧은 시간에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선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의류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모든 대학에 의류학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씩 이름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대부분의 대학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은 어디가 사이트에서 학과 정보에서 이렇게 학과명에다 의류학과라고 치면 이 아래로 다양한 대학에 있는 다양한 의류학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한양대 의류학과 교육과정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학생이 의류학과에 지원하려면 혹은 의상학과나 패션 디자인학과에 지원하려면 그 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앞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진로를 가게 되는지 미리 알아야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패션 이론도 배워요. 패션 이론에서는 뭐가 있냐면 서양 복식사, 서양 복식이 변천 과정 이런 것도 배우고 드로잉이나 디자인도 배우지만 의복 소재도 배우더라고요. 의복 재료, 소재, 의류 제품 분석 평가가 있고요. 의복 구성이라든가 비즈니스, 마케팅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현장 실습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류학과라는 이 학과 자체의 특성이 인문사회 영역도 있고요. 지금 소재에 관한 피복 재료학, 의복 구성학과 같은 자연과학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일러스트나 디자인처럼 예술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의류학과는 한양대에서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실기 전형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의류학과의 특징을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이 그래프는 제가 제 고민을 가지고 온 그래프인데요. 저는 생명과학 교사입니다. 그리고 담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한양대학교에 몇 개 학과들의 경쟁률을 제가 가지고 와 봤거든요. 가로축은 이제 학과인데 지금 좁혀놔서 학과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경쟁률이 대부분 10대 1 부근이거나 아니면 20대 1 부근인데 저 꼭대기에 있는 42.17이나 38.75 또는 34.6, 28 요 두 개 학과가 무슨 학과냐면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입니다. 2022 학년도 혹은 2021 학년도에도 여전히 학과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물론 학교에서 활동도 많이 했지만 이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6개를 전부 다 생명과학을 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 관련된 다른 유사한 학과로 이제 추천해 주기 위해서 어디가 사이트에서 마찬가지로 생명이라고 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대학에 있는 생명 관련 학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모아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많은 학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다양한 학과들이 있죠. 예전에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IT랑 접목한 바이오 메디컬 소프트웨어라든가 바이오 의료기기 또는 바이오 헬스 융합 이런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을 살펴보고 이제 학생이 갖고 있는 서류와 유사하다 싶은 학과를 우리가 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학생과 같이 국민대학교로 지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생명과학 활동을 많이 했는데 특히 나무와 관련된 활동을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산림 보존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임산생명공과 다음에 나와 있는 산림환경 시스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지원 학과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임산생명공은 나무와 그냥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이용하는 학과였습니다. 목재를 이용해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하거나 또는 목재에서 항합성 의약품을 추출하거나 또는 목재 구조물로서 혹은 종이 만들 때 목재로서 또는 바이오 소재를 하기 위한 어떤 소재로서의 나무 산림을 대하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과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림환경 시스템을 교육과정이나 학과 설명을 봤더니 생태적, 문화적인 가치를 증진하고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이런 학과여서 우리 학생이 활동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학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과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학생이 서류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합격한 사례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자로 발급한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집에서 제가 추출한 자료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학생은 식품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최초 합이었고 성신여대도 바이오 헬스 융합. 살짝 내용은 다르지만 이 학생이 이 합격을 한 데는 서류에 이 학생이 생기부에 이런 관련된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서울여대 을지대 최초 합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국민대 임산생명공 최초 합이 됐고요. 경희대도 1단계 서류를 통과했어요. 이 학생이 식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1단계를 통과했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안타깝게 불합격을 했고요. 국민대를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 책자에서 발견한 사례인데요. 이 학생은 원래 이과 학생이었는데 문과로 바꾼 학생이에요. 근데 수학은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경영학과가 아니라 자신이 수학을 잘하는 이점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경영학과로 써서 이 4개를 다 합격을 했습니다. 건대는 기술경영학과가 빅데이터 경영과 유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는 이걸 보시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조금 혹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학생의 성적은 이런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혹은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지원할 정도의 성적과 활동이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워낙에 경쟁률이 높은 학과이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여서 가천대 최초 합한 것도 상당히 잘한 일인 것 같은데요. 동국대까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합격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전형이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종합 전형은 아니고요.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었습니다. 저런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는 그 조건을 활용하게 된다면 합격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세특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과 세특. 교과 세특은 학생 역량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평가이고 그리고 생기부의 기재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되면서 줄어들지 않은 영역은 세특 영역이거든요. 세특에서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특에서는 현재 학업 성적을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학에 와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세특에서 보고 싶은 거거든요. 학업을 대하는 태도, 이 측면을 여기 세특에서 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경북대에서 설명해야 하는 자료 중에 제가 한 개 사례를 갖고 와 봤는데요. 문학의 세특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이 써주실 때 보통 위쪽 부분에는 학생이 보여준 훌륭한 학생이라면 우수한 역량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거든요. 보시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기재된 부분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이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갖춘 글을 쓸 수 있음. 썼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리고 파악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음. 그리고 이해하고 실험하는 능력이 뛰어남.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이 구체적인 어떤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기재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학생이 좀 더 적극적으로 탁월함을 보였다면 이렇게 기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이 선생님이 기재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작품에 대한 감상뿐만 아니라 비평을 하는데도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럼 비평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혈앤뇌에 대한 비평, 소설 속 인물의 입을 빌려서 개화만을 강조함을 비판하였음. 또는 무정에 대해서 이걸 읽고 얘가 어떤 식으로 비판했냐면 당위성은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그 시대 여성이 정신적인 사랑의 의미에 대한 감상평도 인상 깊게 기재를 했다라고 이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재됐어도 이 학생의 훌륭한 역량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조금 더 이런 식의 후속 활동이 있다면 자 보겠습니다. 친일 문학론을 찾아 읽음. 앞에서 했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이 책을 찾아 읽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을 발표를 해서 동료로부터 최고의 발표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동료 평가까지 있을 때 학생들이 직접 활동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학생이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창의적 체험 활동이 요즘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하고 심화하고 확장하는 거죠.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교과 시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교내 활동에 연결하라는 거죠. 또는 관심사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창체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율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역할을 맡지 않더라도 학교나 학급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동아리에서도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도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진로 활동에서는 진로 탐색을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시 강조하는 팁입니다.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거죠.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학교 생활 곳곳에서 이 연관되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횡적으로 연계된 아주 훌륭한 생기부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독서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전공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기부에 독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과 시간에 할 수 있고 학급 시간에도 할 수 있고요. 자율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시간에도 할 수 있죠.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심화한 배경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생기부에 나타낸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생기부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에서 생긴 궁금증을 독서를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면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자유로운 교육과정입니다.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작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깊이 있는 활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간담회에서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 혹시 깊이 있는 활동보다는 동아리나 창체 수준의 활동은 아니었을까요? 라는 그런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가 했던 그 자율교육과정의 기재 사례를 봤더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한 보고서 발표였더라고요. 다시 돌아봤더니. 근데 우수한 자율교육과정 사례를 봤습니다. 이것보다 다른 학교인데요. 여기는 수원외고에서 김화정 선생님이 했던 활동입니다. 작년도에 동영상으로도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일단 교과와 연결 지었습니다. 언어와 통합사회 교과에서 배운 내용. 그래서 교과를 연결시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관찰을 하신 거예요. 쉬우면서도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공들이는 학생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가 계속 관찰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사멸의 위기에 놓인 언어를 보존해야 한다는 학생의 주장에 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학생이 지식, 정보, 처리 역량,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역량도 뛰어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고 훌륭한 동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지필 평가가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 직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동아리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 자율교육과정을 아마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이미 시작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율형 교육과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학생이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보고서 요약 정리보다는 실제로 탐구하고 토론하고 혹은 실험까지도 진행한다면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